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MBC의 한 기자가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는 이런 내부 허물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나와 임기 도중에 물러났습니다. 본인이 언급했듯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퇴한다고 끝날 일도 아닙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건지,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는 건지, 오늘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런 성범죄 이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히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7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서와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확인된 게 42차례나 됩니다.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요? 그렇습니다. 이분 범행 인정도 안 하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는데 인터폴 수배가 떨어지니까 그제야 왔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 밖의 판단이다. 재벌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김준기 전 회장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법원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2년 넘게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DB그룹 김준기 전 회장. 지난해 10월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폭행 혐의는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2년여간 회사 입국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김 씨는 지난 2017년 7월 병을 치료하겠다며 돌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직후부터 국내에서는 김 씨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일했던 비서는 김 씨가 집무실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자신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김 씨의 별장에서 일했던 가사 도우미의 아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일본의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해왔고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도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려고 했답니다. 김 회장은 어머니에게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강간당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야 라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는 성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꾸 옆에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전역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자꾸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인터폴 적색 수배로 검거망이 좁혀오자 김 씨는 결국 귀국했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1년 동안 5차례 성폭행, 8차례 추행했고 비서에게는 29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비서 모두 자신과 연인처럼 지냈던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범들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고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미국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 게다가 도피까지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까지 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김 씨는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준민 판사가
형 집행을 유예해 준 겁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 판사가 김 씨를 풀어준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는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아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아낸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형을 너무 많이 깎으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정들이 여기 빽빽한데 이러는데요. 이 사람이 집유를 받으려면 첫째는 도주하지 말았어야 되고 둘째는 사건 초기부터 전부 자백하고 바로 합의했어야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고 범행을 결국은 부인하다시피 했고 돈으로 사건을 끝내려고 한 이런 점들이 오히려 가중 요인이 되어야 되고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김 씨를 풀어준 두 번째 이유는 75살로 나이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김 씨가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아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몇 년 전 일인데 어쨌든 그때 그분도 할아버지셨는데 70이 넘으셨는데 추행, 2회 추행인가 그랬는데 그분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셨어요. 이 사람이 재벌 아니어도 이런 판결이 나올까요? 대한민국 판사들이 성범죄자, 재벌 같은 유력 기업인들의 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 씨입니다. 여성 3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가 상습적이었다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NS 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피해자들과 돈으로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사유가 된 겁니다. 그 피해자들하고 사전에 다 합의를 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돈으로 합의했다고 범죄자를 풀어주는 판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합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전무죄라는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범죄 저지른 사람까지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뭐 단 하루도 감옥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죠. 비서, 가사 도우미, 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었고 그래서 더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법원도 판결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피해자들은 내부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2년 넘게 도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합의했다고 해서 이게 용서를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골프장 캐디 성추행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외주 제작사 직원 성폭행한 배우 강지환 씨, 검찰의 구형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모두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즉 합의했다. 박진준 기자, 그런데 이번 사건 취재하면서 또 다른 재벌 회장의 성폭행 의혹을 확인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2세 회장입니다. 비서 2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저희가 포착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수상한 게 경찰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원의 합의금으로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았다는 겁니다. 아니, 고소를 안 한다고 수사도 못 합니까? 그 성범죄의 친고죄, 그러니까 고소를 해야만 수사한다는 규정도 이젠 없지 않습니까? 네,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건데 석연치 않습니다. 이 재벌 회장의 이름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요. 왜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현재 취재 중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스트레이트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합의만 하면 경찰 수사도 피하고 법원도 봐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 돈 주고 합의해서 처벌 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있어서 합의하면 교도소 안 가고 돈 없어서 합의 못하면 교도소 간다. 유전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대법원 성범죄 양형 기준에 처벌 불원, 즉 피해자와 합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엔 형을 줄여줄 수 있다.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의부터 하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고 직장에 가고 가족들까지 만나서 합의 종용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2차 피해, 3차 피해가 또 생기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서서 사건을 숨기려고 하거나 피해자 신상만 유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합의만 하면 대부분 풀려나는 우리 법원의 기준, 이대로 괜찮은지 취재해봤습니다. 판사님들께서 내려주신 1심 3년형의 결과에 감사드립니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 3년이란 시간을 보냈고 결과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담담하게 써내려간 손편지. 이 편지를 쓴 이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입니다. 입사한 지 사흘 만에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온 지 3년. 그러나 지난해 말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해야 했습니다. 사과는 못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던 가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모두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깎였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살기 위해 합의했다는 피해자, 왜 그랬을까? 어렵게 용기 내어 사건을 세상에 알렸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합의해달라는 끈질긴 가해자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심지어 가해자는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그 회사 로비까지 계속해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고. 가해자를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단 합의서만 받아갈까? 오늘도 연락이 안 되네. 매번 합의서 받을 때 되면 종일 연락이 어렵네. 솔직히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 심지어 회사 인사 담당자까지 나서 사건을 빨리 정리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인사 담당자가 피해자를 불러내 글로 적으면서 설명한 메모입니다.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 양자가 분쟁 끝에 해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둘 사이 연애한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면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다. 견책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강요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봤자 결국에는 피해는 여자인 네가 입고 그다음 네가 만약에 이걸 형사사건화 시키면은 넌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피해자는 결국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전공을 살려 다시 취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일은 흔하게 벌어집니다. 여기 사례가 또 있습니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에게 충격적인 범죄 피해를 당한 A씨를 만났습니다. 몰래 촬영하고 그에 멈추지 않고 또 제 최근 촬영들 수정 편집해가지고 유포까지 하고 그 유포한 걸 그 채팅 상대방한테 느낌 오냐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카페에 회원이랑 연락을 취해가지고 서로의 여자를 공유하는 거였더라고요. 나체 사진뿐만 아니라 성관계 사진까지 유포했습니다. A씨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엿보고 있다는 두려움에 밖을 나다니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저는 생각해요. 유포된 사진들 보면서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몸이었는데 저한테는 제 몸이 전부이고 그거를 그 사람이 상상조각 내버려서. 하지만 가해자의 폭력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집 앞까지 불쑥불쑥 찾아왔습니다.
결국 다른 도시로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나쁜 짓은 가해자가 했는데 거꾸로 피해자가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피까지 지금 하게 된 이유가 재판 날짜 앞두고 그 전까지도 찾아왔었어요. 계속 몇 번이나 경찰서 신고했지만 찾아올 때는 뭐 저희 집 문을 두드린다든지 저희 엄마가 계시는데도 밤늦게 찾아와서 배를 누른다든지 집 근처에 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맴돌고 생각만 해도 이제 끔찍했던 것 같아요.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주위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조금 뭐 머리를 써가지고는 사실은 화관이었는데 뭐 돈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다. 아니면 나 좋아하고 둘이 연애하는 감정이었었는데 괜히 뭔가 기분이 틀어져가지고 저러는 거다. 그래서 뭐 너무 억울하다, 인생 망치게 생겼으니까 합의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주위에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의 2차, 3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삶은 파괴됩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서 제가 맡았던 피해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90% 전원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쉽지 않군요. 네, 다니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이런 2차 가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길부터 퇴근까지 온갖 문자와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라든지 거의 정말 스토킹 수준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구제받거나 아니면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없습니까? 그거는 또 이 피해자가 다른 차원의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원치 않아도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연락들이 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마지못해 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2차, 3차 가해는 결국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에 처벌 불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벌 불원, 즉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형만을 피해보자는 가해자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벌 불원, 즉 합의를 받아내려 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도 해외 도피 중에도 피해자 측에 사람을 보내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합의만 하면 감형해주는 제도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제대로 배상을 받아내는 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따로 걸어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게 현행법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자료 인정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형사 합의를 해서 위자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더 중요한 건 민사 소송으로 가면 그 소송에서 돈을 받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형사 합의하면 그게 금방 끝나니까요. 이런 점들을 가해자들은 계속 악용하는 겁니다. 아, 피해자랑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히 뭐 재벌가라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집단 내에서의 성범죄들에 대한 범죄가 계속 재발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죠. 돈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송으로 배상받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면 돈 노린 거라고 비난하고 또 합의 안 하면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라고 또 비난합니다.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는 지금의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거 뭐 해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합의라는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가해자가 정말 사과하고 반성했는지, 단지 감형받으려고
합의를 종용해서 받아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먼저 범죄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 받아내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이슈 고은상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처벌 이후에 재범을 막는 대책도 문제입니다. 올해 말이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기억하시죠? 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옵니다. 올해 12월 13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징역 12년형만 선고를 했고 검찰은 항소도 안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을 늘리는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더 불안해하는데 나온 뒤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는 해뒀습니다. 네. 고은상 기자, 그런데 이 전자발찌로 충분하겠습니까? 이 전자발찌만으로는 조두순 같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충격적인 사건들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38살 정모 씨. 정 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하다 6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다시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했습니다. 아시는 분의 약혼녀였잖아요. 그날 저녁에 왜 찾아가신 건가요? 정 씨는 이미 4차례 성범죄 전력으로 10년을 복역했습니다. 2018년 10월 출소했는데 7개월 만에 또 성폭력의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바로 앞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일반인가. 차고 다니면 그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저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건 현장은 정 씨의 집에서 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다른 거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집을 잘 못 찾아가지고 비었는데 다른 집을 놀긴 했어요.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위치 추적센터가 정 씨의 이동을 모두 보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평소 정 씨의 행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동직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시간대에 이동했었으니까 5시 반 오면 그 이동 근로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범죄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정 씨는 보호관찰소의 지도와 면담에도 충실하게 응해왔습니다. 상황을 바로바로 신고를 했었던 친구거든요.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그래 돼버려서 참 그래도 많이 당했죠. 직원들한테 사이가 아주 그래도 좋았던 케이스였거든요. 한 달쯤 뒤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과거에 자기가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집에 살던 어머니와 8살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덤볐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도망쳐 이웃에 알리면서 남자는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 전과 3범, 2015년 출소했고 역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그 대상자가 9시에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남성을 잡은 것도 보호관찰소 직원이 아니라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어떤 놈 시커먼 놈이 나오는데 쑥 집어넣고 나오겠는데 몇 사람 이렇게 집었대. 이게 누구야 본 게 안놈이요. 옛날 여기 샀던 놈이야.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다는 전자발찌. 그런데 왜 막지 못할까?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평소 다니던 곳을 벗어나거나 학교와 같은 아동시설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감시하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곳을 돌아다니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MBC가 지난 2017년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63건 가운데 12건이 자기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너 저 학교 주변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습니다. 아파트에. 그러면 우리 모니터링 센터에는 정상이죠. 얘 말 잘 듣고. 근데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아이를 추행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정상이에요. 일치적 상으로는 정상. 당연하지. 모니터링 상대에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소 다니던 곳을 벗어나더라도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이 밀집해 있거나 전파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 가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습니다. 밤에 한 30m 공주 내에서 처리해야 된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텔 밀집 지역에 있다. 거기다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변에 건물이 없이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 뭐 찾기는 쉽겠지만 뭐 이용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1층이면 뭐 3층 있고 그래버리면 특정이 잘 안 돼요. 올해 3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3,140명.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3년 동안 261건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벌써 14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전자발찌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도 주고 어느 정도는 범행을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전자발찌 도입 이후에 14% 수준이던 성범죄 재범률이 2%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특정한 유형의 성범죄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충동적이고 가학적인 범죄, 이른바 사이코패스 범죄, 이런 범죄들까지는 전자발찌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도 뭘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동 경로만으로는 범행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자발찌로 충분하지 않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도입 13년째인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 예방대책,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했던 51살 현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색대 앞에서 끊은 거 맞으십니까? 도주 왜 하셨습니까? 현 씨는 가학적 연쇄 성폭행범입니다. 1989년부터 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 5차례 연쇄 성폭행, 징역 10년. 출소 2년 만에 20여 명의 여성의 성폭력을 저질러 다시 징역 12년, 모두 22년을 복역했습니다.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특성은 잔인한 가학성입니다. 가학적 섹슈얼 어설터, 그러니까 가학적인 거죠. 왜냐하면 강간을 하고 할 때 다른 피해자한테 그걸 보게 하고 공포를 주고 공포를 통해서 하는 강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수위가 아주 높은 겁니다. 네. 이건 성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학대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높은 범죄자입니다. 2014년 만기 출소할 때 전자발찌 7년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로 그의 성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도 취재 결과 또 다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구속될 것이 두려워 국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이후 4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성범죄는 반복됐습니다. 현 씨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자들에게는 전자발찌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성범죄나 살인은 이 억제,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해서 억제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내적으로 동기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트리거, 방아쇠만 당겨졌다고 하면 그대로 범죄를 하는 것이 이 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범죄를 만나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강간한 범죄자를 만나봤어요. 이미 이거 범행이 벌어진 다음에는 아이씨 내가 좀 참을 걸 이런 소리는 해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범행을 하기 전에 느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느끼지 못하는 전자발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전자발찌는 1980년대 미국에서 먼저 실용화됐습니다. 교도소 과밀화를 해결하고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자기 집에 구금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주하지 못하게, 증거인멸 조작 못하게 그 주지로 주거를 제한하고 네 집에 구금하는 대신에 교도관이 파견 나가서 일대일 감독 못하니까 전자장비로 네 위치를 감독하겠다. 그게 이제 전자발찌의 시작이죠.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래 이름은 House Arrest with Electronic Monitoring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감독을 겸한 구금이라는 얘기예요.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뭘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었단 겁니다.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그게 뭐냐? 행위를 감독해달라는 거죠. 성범죄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성범죄를 하는가 안 하는가 행위 여부를 감시해야 될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까지 우리 전자발찌는 그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2008년 도입됐습니다. 2006년 아동 성범죄가 잇따르며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입법을 서둘렀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은 부족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시범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회에서 법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급하게 시행됐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당시 실무자들이 정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역 근처를 배회하는 남자. 건물 뒤편으로 간 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기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집니다. 이 남자가 숨긴 건 전자발찌 송수신기. 형사 두 분이 와서 쓰레기장 및 화단을 여기저기 뭔가 막 쳤더라고요. 전날 술에 취한 채 건물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전자발찌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대부분 송수신기를 일체형으로 교체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며 계속 전자발찌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감독이 더욱 강화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전자감독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자발찌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해 보입니다. 단발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가 인력이 한 몇백 명 더 늘려주고 장비가 좀 부실하다가 좀 스마트한 기계로 만들자라고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스마트하게 만들어도 인간의 행위를 감지하고 감독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물론 전자발찌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착용 자체가 주는 심리적 부담, 범행을 저질러도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는 효과는 큽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나와서 다시 자기를 찾아올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전자발찌는 다른 유형의 관리수단과는 달리 피해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히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전자발찌 착용자 수도 부착 대상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전자발찌 만능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발찌가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에서 어떤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어떤 교육 훈련이라든가 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전문화되고 더 확대돼서 굳이 재범 우려 때문에 전자발찌 채울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부착 기간도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 그러나 당장 6개월만 지나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부착 기간이 길수록 그 억제 효과는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되게 그 긴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긴장감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10년, 20년까지 갈 때 그 우리가 원하는 재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현재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범죄 전과 3회 이상입니다. 정작 상습, 연쇄 성폭행범들에게 전자발찌는 효과가 의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자발찌의 한계를 먼저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 강화, 약물 치료 같은 다른 해법들을 함께 사회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단히 심각하다고 바라보는 범죄들, 특정한 어떤 상태를 넘어선 사람들이 주로 저지릅니다. 재범 방지 교육이라나 교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정도의 심도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오랫동안 가두던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집중 심리교육을 시킨다든가라는 차등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자발찌가 범행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 도입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데요. 전자발찌 기능 강화에만 매달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심리 프로그램 이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정작 준비는 부족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죠. 전자발찌가 지금 13년 됐는데 성폭력, 사이코패스 범죄를 전문 치료하는 심리치료과를 교정당국이 운영한 건 이제 4년 됐습니다. 전자발찌가 한계는 있다지만 어쨌든 지금 도입이 돼 있고요. 그럼 운영이라도 잘 해야 할 텐데 어떤가요? 전자발찌 관리와 감시는 보호관찰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도 보호관찰 처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보호관찰제도 운영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는 이와 관련해 지금의 보호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쇄 성폭행으로 22년을 복역한 현모 씨. 전자발찌를 찬 채 불법 촬영 범죄를 또 저질러 벌금 7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보호관찰관은 이렇게 평가해 놨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하며 성실한 생업에 종사하고 경보 위반 등 없는 자로 예후 가능성 긍정적으로 사료됨. 성실하고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현 씨. 그러나 그 사이에도 절도를 저질렀고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까지 됐습니다. 직업이 있는지, 지시에 잘 따르는지만 형식적으로 점검했을 뿐 재범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 수사를 피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인데도 출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호관찰소와 출입국 관리소가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한 겁니다. 사후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졌는데도 보호관찰소는 6시간 동안 쉬쉬했습니다. 현 씨가 일본에서 여기는 오사카다. 이제 생을 마감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오자 그제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제가 회의에 직접 들어갔죠. 그러니까 막 그 보도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를 해라. 언론에 자료 나가지 않게 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보호관찰소는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보호관찰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재범을 잘 막아내고 있을까? 우선 등급 분류부터 문제입니다. 10쪽짜리 면담 질문지는 가족, 생활환경 같은 형식적 항목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정작 재범 위험 평가에 중요한 전문적 심리 분석은 부족합니다. 오랜 시간의 면담을 통해서 각각의 무엇을 거짓말했고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하는 투사적 검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평가나 심리평가를 눈으로 보고 행동을 통해서 하는. 근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요. 체크만 하고 이거 거짓말을 했던 걸 하고 그냥 가볍게 면담하고 잘라서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인력 부족도 문제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19만 명.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18명을 관리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집중으로 다 해놓으면 그럼 감당이 일이 행정 처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면 이제 맡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거를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안내도 맞췄고 또 밑에 그런 잘 하던 사람이 또 이제 뭐 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이제 만들어 놓죠. 그러다 보니 살인 전과자인데도 낮은 등급을 주고 전화로만 면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상 보호관찰 안 나오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거는 보호관찰관 재량이에요. 담당자 재량. 살인이 있고 강력범죄로 지금 보호관찰을 받으면 뭐래도 일반 투는 나오지 말아야죠. 보호관찰은 장래 위험에 대한 거고 결국 국민 안전을 위한 건데 올해 8월부터는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가석방과 보석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보호관찰소의 관리 대상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2년 전 8살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그도 올해 12월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 3회 이상 전과자에 대해서는 1대1로 보호관찰관을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은 과연 그의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조두순은 나올 때 아마 너무 억울하고 누구한테 복수를 하고 싶을 생각일 겁니다. 자기가 여기 누굴 가뒀던 어떤 사회에 대해서.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나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의 그런 류의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일상적으로 전과자를 대하는 거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적고요. 일도 얼마나 힘든지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관들에게만 맡겨둘 일도 아닙니다. 올해 말에 출소하는 조두순 역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으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너무 늦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측에 공식 인터뷰와 협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법무부가 외부 비판, 검증에 소극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보여주기식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범죄 예방 정책을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스트레이트 첫 방송부터 함께한 고은상 기자 그리고 MC 엄지인 기자 두 분 모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죠? 네. 스트레이트 시청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뉴스에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다른 팀원들과 함께 계속 뛰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ne time and I'm ready to go. Two times and I'm driving you home. It's all my fault if it makes things better. Blame it all on the change in the weather. Three times and I'm ready to blow up. Last time and I'll leave it alone. Say it's all my fault if it makes things better. I'll take the fall, you can wear my sweater. I'm not saying I know how to save this. I'm just saying we've been here before.